아이고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정말 아침 저녁으로 이 쌀쌀한 날씨가 됐고 저도 오랜만에 넥타이를 맸습니다. 쭉 넥타이를 안 매고 다니다가 오랜만에 넥타이를 맸습니다. 이른 아침에 이렇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찬 강연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디지털 포럼 오늘 이 강연회도 원래 9월 초에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9월 초에 준비했는데 이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가 이어지면서 오늘에야 겨우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되었으니까 앞으로도 우리 사무국에서도 코로나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면서 조찬 강연회를 정기적으로 계속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우리 조직원들이 역량과 기술, 그다음에 자원을 최대한 발휘하여 우수한 성과를 내는 그런 기업 혁신의 대표적인 모델, 그러면 역시 아마존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기업 활동의 비대면화나 조직원들의 재택근무 등 과거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 경영 환경에서 아마존의 기업 혁신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존 웹 서비스 코리아 김기병 상무님을 강연자로 모셨습니다. 김기병 상무님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글로벌 전자정부 과장을, 서울시에서는 통계 데이터 담당관과 정보 시스템 담당관을 역임하셨고 그 이전에는 휴리패카드에서 수석 컨설턴트로, 그리고 독일 프라운하퍼 연구소에서 방문 연구원으로도 활동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코로나와 공존하며 생존을 위한 기업 혁신 전략이 요구되는 이 시점에 아마존이 일하는 방식, 그다음에 조직 운영 방식, 인재 관리 방식을 알아보고 어떻게 우리 기업에도 접목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다사다난했던, 저도 이런 경험 제 평생 처음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을 맞아 기업 경영 활동으로 많이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금일 강연을 위해 수고해 주실 김기병 상무님과 온오프라인 참석자분들께 감사 말씀을 전하며 개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김기병 상무님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무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정부 공공사업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김기병이라고 합니다. 오늘 한국정보산업연합회 그리고 회원사의 임직원분들 모시고 아마존 혁신을 주제로 발표를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마존 혁신에 대한 주제로 제가 오늘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마존 혁신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아마존이 혁신하는 방법을 먼저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이와 같은 혁신을 지속하고 반복하기 위해서 아마존의 혁신을 체계화한 아마존의 혁신 문화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마존 하면은 다양한 것들이 떠오르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 숫자를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27인데요. 예, 이게 어떤 숫자라고 혹시 생각이 드시나요? 네, 아마존이 창업한 지 벌써 27년이 됐습니다. 1994년에 창업을 해서 27년째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다음 5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50개 부문에 지금 현재 사업체 또는 사업 부문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90개 국가에 현재 사업장이 있고요. 21년 상반기 기준으로 120만 명 이상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굉장히 큰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기업은 규모가 커지거나 또는 직원이 많아지거나 조직이 복잡해지면 혁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아마존이 이미 27년 전에 스타트업의 회사는 더 이상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은 지금도 스타트업과 같은 그러한 스피드로 혁신을 하고 있고 이러한 혁신들을 지속하는 그런 회사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아마존이 혁신하는 또 아마존이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혁신의 진입장벽을 낮춘 것이 바로 첫 번째 키워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기업이라든가 또는 우리 중견기업 또는 스타트업에서 혁신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거나 혁신을 하는 담당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혁신을 이렇게 이벤트처럼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죠. 아마존에서의 혁신은 그러한 어떤 이벤트라든가 혁신을 하는 담당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아마존에서는 모든 직원이 리더이고 모든 직원을 혁신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직원이 혁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혁신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직원이 혁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혁신의 진입 장벽을 그러면 어떻게 낮출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이 그 다음 질문으로 바로 말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진입 장벽을 낮춘다고 했는데 어떻게 낮추면 될 것인가? 혁신을 하는 방법 또는 혁신에 접근하는 방법을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창업하는 시점부터 아마존은 혁신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아이디어가 있었는데요.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이 세 가지 단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의 최우선을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겠다. 모든 의사결정은 고객으로부터, 고객의 관점에서 하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발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명의 결과는 단시간에 성과가 되지 않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많은 실패가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중요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아마존의 혁신이 지속되고 지금까지 혁신을 계속 해올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큰 주춧돌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존에서는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중요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회사의 어떤 사명, 저희가 이제 보통 미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미션 자체도 이와 같이 정했습니다. 아마존에서의 사업의 미션은 지구상에서 가장 고객 중심적인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고객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회사는 없고 모든 회사들이 고객을 중심으로 제품을 만들고 고객의 어떤 니즈를 기반으로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기반으로 제품을 만드십니다. 이거는 너무 브로드한 얘기 아니냐. 고객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느껴진다. 이거는 특정 시장에 한정된 얘기도 아니고 특정 제품에 한정된 얘기도 아니고 특정 영역에 한정된 얘기도 아니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고객을 떼고 비즈니스를 생각할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존에서 얘기하는 이런 그 세 가지 중요한 아이디어에서 얘기하는 고객은 너무 브로드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고객이라는 부분들을 접근할 때 가장 고객 중심적인 기업이 되는 것이라는 미션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저희는 단순히 브로드한 개념에서의 고객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마존에서 얘기하는 이 세 가지 중요한 아이디어 그리고 여기에 중심이 되는 고객은 아마존에서는 굉장히 저희 그 표현을 빌자면 레이저 포커스 돼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그 레이저의 초점과 같이 굉장히 정교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하고 있고요. 이거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직에서 혁신을 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존에서는 혁신의 방법으로 고객을 선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존에서의 혁신은 고객이 처한 문제에 대해서 고객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고객을 대신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면 가장 올바른 결정은 무엇일 것인가? 와 같이 접근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아마존에서는 혁신을 위해서 고객에게 집중하고 고객을 선택했는가? 이 부분들을 또 궁금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객을 대신해서 새로운 것을 발명하고 고객을 대신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든다면 첫 번째, 우리는 기술을 위한 기술 개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새롭거나 감각적이고 재치 있는, 그렇지만 고객과는 좀 다소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지속적인 수요가, 영어 표현으로 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endless voice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고객의 니즈와 고객의 요구는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속적인 고객의 수요가 있고 고객의 혁신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서 우리는 고객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끝나지 않는 지속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기회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에 있어서 혁신은 한 번의 혁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속적인 혁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다른 혁신의 예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기술 혁신도 있을 수가 있고 디지털 혁신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사회 혁신, 인터넷 혁신, 다양한 혁신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혁신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혁신이 한 번 또는 특정 영역에서 특정 주제에서 혁신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객에게 초점을 맞추고 고객 기반의 혁신을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지속적인 혁신을 할 수 있는 중단되지 않는 샘솟는 물과 같은 그러한 그 원천을 바로 고객이 제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혁신의 어떤 진입장벽을 낮추고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방향 제시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어서 되어야 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실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실천 방법을 제시해 주면 좋겠죠. 그래서 아마존에서는 고객을 중심으로 혁신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시작하고 일을 할 때는 거꾸로 일을 해라. 저희가 워킹 백워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말로 하면은 거꾸로 일하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거꾸로 일을 하라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을 거꾸로 하라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고객 중심이라고 얘기할 때 사실 저희가 고객을 케어하고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고객은 항상 변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고객이 항상 변하기 때문에 고객이 항상 변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혁신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지속적인 혁신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객은 항상 변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저희 아마존에서는 고객의 특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고객이 항상 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의 의사결정을 할 것이냐, 어떤 문제를 풀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저희에게 당신은 어떤 비즈니스에 몸담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다면 저희가 대답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저희는 변화의 비즈니스에 몸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앞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앞으로 어떤 사업에 진출하고 어떤 부분에 새로운 서비스를 할지 저희는 잘 알지 못한다고 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working backwards, 거꾸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고객의 니즈와 고객의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어떤 것을 한다라는 것이 정형화되거나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고객의 새로운 니즈나 고객의 요구가 나온다면 저희는 거기에 대응해서 일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이제 거꾸로 일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거꾸로 일하기라는 부분은 고객으로부터 출발해서 고객의 페인 포인트 또는 고객의 요구로부터 시작해서 서비스라든가 제품이라든가 비즈니스를 하겠다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그런 개념과 그런 의도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좋은 의도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도는 다 갖고 계시거든요. 네. 고객을 중심으로 일하지 않는 회사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실천을 해야 되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요.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제시해 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에서는 이러한 실행 방법을 저희가 메커니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메커니즘이라는 용어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쓰는 용어인데요. 메커니즘과 비슷한 용어로 사실 프로세스라는 그런 용어도 있죠.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정형화된 절차나 순서대로 업무를 진행하면 우리가 이거를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존에서는 특히 아마존에서 얘기하는 메커니즘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프로세스의 수준에서의 정형화된 절차라든가 업무의 순서 부분을 단순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의 메커니즘은 혁신적인 사고를 촉진하는 체계화된 동작 방식이다.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메커니즘을 통해서 아마존은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성공의 경험뿐만 아니고 실패의 경험까지도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절차화하고 체계화해서 이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직원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아마존은 굉장히 혁신을 위해서 실험과 실패를 장려하는 회사이기도 한데요. 왜 그러면 아마존에서는 실패를 장려할까? 왜 실험을 장려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마존에서 실패를 장려하는 이유는요. 빠른 실패일수록 실패의 비용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우리 직원들이 또는 우리 고객들이 비슷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비슷한 시도를 분명히 해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이 성공이 될 수도 있지만 실패로 귀결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그 실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 실패는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죠. 지금 한 실패가 만약 1년 뒤, 2년 뒤에 실패가 일어난다고 하면 저희는 더 많은 대가와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거꾸로 일하기, 워킹 백워즈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워킹 백워즈는 아마존에서 무엇일까? 여기서 말씀드린 메커니즘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존 내에서는 수백 가지의 메커니즘이 사용되고 있고요. 지금도 새로운 메커니즘을 제안하고 회사에서 활용하는 것을 굉장히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한 프로세스가 아니고요. 실행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커니즘이 동작하는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객의 니즈를 기반으로 한 아웃풋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인풋은 무엇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산출물을 낼 것인가 하는 그런 과정들을 디파인하는 이러한 그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꾸로 일하기를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거꾸로 일하기가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라든가 하나의 구호가 아닙니다. 아마존의 구호가 아니고요. 하나의 메커니즘입니다. 아마존에서는 그동안의 사업을 하면서 그동안에 가져왔던 여러 가지 사업의 경험,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실패와 성공의 경험들을 그 고객의 중심으로 추진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정형화한 그런 것이 워킹 백워즈, 거꾸로 일하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워킹 백워즈가 구호가 아니고 메커니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새로운 제품이라든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때 아마존에서 얘기하는 거꾸로 일하기 메커니즘은 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꾸로 일하기에서의 거꾸로의 가장 출발점에는 고객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거꾸로 일하기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누구이고, 고객의 문제가 무엇이고, 고객에 대한 이점과 베네핏은 무엇이고, 고객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고객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저희는 PR 보도자료, 질의응답 FAQ, 시각자료와 같은 이러한 산출물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러한 산출물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직 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을 만들지 않았지만 이 제품이 출시됐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고 토론해보고 검증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그 거꾸로 일하기의 메커니즘에 있어서 이 방법에 있어서의 장점은 결국은 아이디어를 상품화하고 고객의 어떤 니즈를 서비스화하는 데 있어서의 방법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론 중에서도 어떤 장점이 있느냐? 가장 저렴하게 해볼 수 있는 그러한 방법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도자료 또는 질의응답, 시각자료 이와 같은 것으로 제품의 어떤 그 완성된 모습을 상정하고 토론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확인하고 검증하고 토론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참여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결과물이 고객에게 만족을 주고 고객에게 기쁨을 주는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 제품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더 빨리 해볼 수 있고 검증을 더 빨리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저렴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저희 거꾸로 일하기의 관점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론 배송과 관련되는 홍보 동영상인데요. 앞에서 거꾸로 일하기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해보는 것이 PR, 홍보 자료를 만들어보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드론 배송에 대한 홍보 동영상이 만들어진 실제 사례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드론 배송을 설명하기 위해서 드론과 관련되는 어떠한 기술이라든가 이 관련되는 인프라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메시지는 바로 30분 이내에 고객이 물건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만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저희 거꾸로 일하기에서 강조하는 고객의 어떤 고객으로부터 시작해서 고객의 어떤 니즈를 PR, 다시 말하면 홍보 자료로 만드는 그러한 어떤 시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거꾸로 일하기의 사례로 저희가 만들어진 그러한 서비스 중에 최근에 사례로 아마존 고라는 그런 무인 상점이 있는데요. 무인 상점의 사례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서 아마존 고 무인 상점이 어떻게 거꾸로 일하기를 통해서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고는 2017년에 시애틀에 처음 무인 상점을 오픈을 했는데요. 현재는 영국의 런던을 포함해서 현재 5개 도시에 32개 매장까지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아마존 고를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계시겠지만 또 아마존 고 하면은 이게 아마존의 어떤 기술을 시연하기 위해서 또는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디지털 혁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데모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지금 확산을 하고 있고 벌써 현재 미국이라든가 영국에서 32개의 샵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미 상용화의 길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4 years ago, we started to wonder, what would shopping look like if you could walk into a store, grab what you want, and just go? What if we could weave the most advanced machine learning, computer vision, and AI into the very fabric of a store so you never have to wait in line? No lines, no checkouts, no registers. Welcome to Amazon Go. Use the Amazon Go app to enter. Then put away your phone and start shopping. It's really that simple. Take whatever you like. Anything you pick up is automatically added to your virtual cart. If you change your mind about that cupcake, just put it back. Our technology will update your virtual cart automatically. So, how does it work? We used computer vision, deep learning algorithms, and sensor fusion, much like you'd find in self-driving cars. We call it Just Walk Out technology. Once you've got everything you want, you can just go. When you leave, our Just Walk Out technology adds up your virtual cart and charges your Amazon account. Your receipt is sent straight to the app, and you can keep going. Amazon Go. No lines, no checkout. No, seriously. 아마존 고와 같은 그러한 무인 상점은 국내에서도 여러 기업에서 시도가 되고 있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결과물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마존의 이러한 아마존고 상점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꾸로 일하기 방법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어떻게 거꾸로 일하기가 적용됐느냐? 아마존고 상점을 만들 때 아마존에서는 이 무인 상점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면서 아마존고 상점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요. 고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내가 고객을 대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고객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고객의 페인 포인트가 무엇인가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을 해보니까 고객이 이 쇼핑을 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내가 물건을 다 골랐는데
계산을 하려고 줄을 쓰는 게 너무 힘들더라. 내가 물건을 사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줄을 한참 동안 서 있어야 되고 그것도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나에게는 너무 힘든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이 고객으로부터 가장 우선순위의 어떤 그 페인 포인트로 나왔다는 거죠. 특히 고객들이 상점에 가는 시간에는 많은 고객들이 동시에 상점을 가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몰리는 경우가 많죠. 오래 줄을 서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우리가 보도자료를 써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기술이 있고 지금 현재 가능한 어떤 그 환경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전제하지 않고요. 그냥 그런 것들이 다 된다고 가정하고 고객의 관점에서 한번 써본 겁니다. 그때 나왔던 보도 자료는 어떤 것이냐면 물건을 고르고 상점에서 물건을 짚고 그냥 나가라는 거죠. 물건을 골라서 그냥 가면 그게 고객 입장에선 가장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도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 그거를 저희가 Just Work Out Technology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요. 그 당시에 있지도 않은 기술인 거죠. 그런 부분들을 도입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정해놓고 나서 이제 그걸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그때부터 고민한 겁니다. 왜? 고객이 원하는 건 물건을 들고 그냥 계산대 통과 없이 그냥 나가고 싶어 하니까 그게 고객이 원하는 거니까 일단 지금 내가 답은 없지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답을 일단 찾아보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아마존의 거꾸로 일하기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마존 고 상점이라는 거에 아이디어가 나온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상점을 열 때까지 6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금방 나온 부분이 아니고 굉장히 오랜 시행착오와 실패를 반복을 해서 나왔다라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FAQ라는 걸 아까 만든다고 했는데 FAQ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도출이 됐습니다. 자, 무인 상점을 만들면 센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카메라도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센서 퓨전이라는 그 센서들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방식들이 필요할 텐데 여기서 고객들의 얼굴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트레이스하고 모니터링하는 이런 것들 우리 흔히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럼 그런 개인정보 처리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FAQ로 도출이 됐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무인 상점할 때 많이 고민했던 아이템 중에 하나가 RFID 태그 같은 게 있습니다. RFID 태그는 메탈 태그이죠. 근데 이 메탈 태그를 고객들이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금방 가져가서 먹는 샌드위치라든가 김밥이나 이런 것들에다가 메탈 태그를 붙여놨을 때 고객들이 과연 그거에 대해서 편하게 생각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FAQ의 질문으로 도출이 된 것이죠. 이런 것들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그 센서 퓨전이라는 기술을 이용했고 천장에 달린 카메라들을 활용했습니다. 카메라를 천장에 다른 이유는요. 고객의 얼굴을 안 찍겠다는 겁니다. 고객의 얼굴을 인식하지 않고 카메라를 이용했다라는 거. 그리고 매대에서 물건을 집어서 계산하는 그런 과정을 어떤 메탈 기반의 RFID 태그를 이용하지 않고 카메라 기반의 센서 퓨전을 이용함으로 해서 고객들이 우려할 수 있는 그러한 우려점들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들을 찾았다는 것이죠. 아마존고 상점이 처음에 오픈했을 당시에는 이 기술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드는, 다시 말하면 이미지라든가 동영상 기반의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인식 기술이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기술들은 반복적인 시도와 반복적인 구현 그리고 검증을 통해서 지금은 굉장히 현실적인 가격과 현실적인 환경에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술화 되어 가고 있고요. 그런 것들 활용해서 현재는 아마존고 상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사례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화면에서 보시는 그림은요. 아마존의 또 하나의 유명한 메커니즘입니다. 저희가 그로스 플라이 휠, 성장의 플라이 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성장의 플라이 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것도 하나의 방법론 또는 하나의 캐치프레이즈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마존에 있어서의 성장의 플라이 휠은 아마존이 사용하는 수백 개의 메커니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아마존의 그로스 플라이 휠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객의 경험이라든가 고객의 니즈에 집중을 했을 때 이 부분을 사업으로 만들고 이 사업과 연계된 고객의 경험이라든가 니즈가 회사의 비즈니스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연계할 수 있는 하나의 절차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이 메커니즘을 1995년에 동료들하고 비즈니스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냅킨에 처음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더라도 아마존의 어떤 비즈니스의 철학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그러한 메커니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떤 유통 비즈니스에 있어서 고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앞에 보시는 것처럼 가격, 그리고 제품에 대한 어떤 선택에 대한 폭, 그리고 편의성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객에게 제공하면서 사업을 선순환의 사이클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구조체, 프로세스,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간단하게 보시면 고객은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선택에 대한 폭이 많아지고 또 가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장점이 있고 편의성이 있다면 고객은 그 구매 경험을 반복하게 됩니다. 고객이 이 구매 경험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비즈니스의 트래픽이 늘어나게 되고요. 이 트래픽이 늘어난 트래픽은 다시 셀러에게 더 많은 제품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셀러에게 더 많은 제품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에 따라서 고객은 또 더 많은 선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유통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선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아마존에서는 이렇게 고객의 좋은 경험들이 반복되면서 늘어나는 비즈니스의 이런 그 성장을 그로스를 다시 고객에게 베네핏을 주는 형태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장에서 나오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다시 비용을 낮추는데 사용을 했고요. 이걸 통해서 고객에게 더 낮은 가격에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또 추가적인 선택을 제공한 것이죠. 또한 고객에게 더 높은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아마존에서는 아마존 풀필먼트 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풀필먼트 센터는 굉장히 그동안에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서 고객이 더 빠른 그러한 그 배송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이제 그 로켓 배송과 같은 그러한 그 굉장히 빠른 배송 시스템들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마존에서는 이미 수년 전에 당일 배송 또는 2시간 배송 이와 같은 굉장히 획기적인 배송을 이미 선보이고 있고 이러한 배송들이 현재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근간에는 아마존의 풀필먼트 센터, 우리말로 하면은 배송센터 정도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근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아마존 배송센터의 지속적인 혁신 역시 성장의 플라이 휠에 기반한 그런 어프로치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존 배송센터의 사례를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제의 뉴스를 모아 짚어드리는 뉴스터치 시간입니다. 오늘 소식 전해주시죠. 네, 우리나라 고유 농기구 가운데 호미라고 아시죠? 그렇죠. 네. 밭에 김멜 때 쓰는 삼각형의 뾰족한 농기구죠.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나라 대장간에서 만든 이 호미가요, 미국 온라인 쇼핑 사이트인 아마존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아마존에서 한국산 농기구 영주 대장간 호미가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국내 가격보다 4~5배 비싼 16,000원에서 28,000원 정도의 가격에도 2,000개 이상 팔리며 원예 부문 톱10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작은 손삼만 쓰던 외국인들에게 호미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도구였다고 하는데요. 30도 휘어진 날은 미국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거나 호미를 쓰기 전에 정원을 어떻게 가꿨었는지 의문이라며 만족감을 표시하는 구매 후기가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전통 농기구가 미국에서 인정을 받은 건데 뭐 별게 아닌 것 같으면서도 네. 되게 뿌듯하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아마존의 경우에는 이런 그 풀필먼트 센터라는 걸 이용해서 고객이 물건을 팔고자 할 때 내가 직접 고객에게 배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풀필먼트 센터에 제품을 미리 입고하고 풀필먼트 센터로부터 고객에게 배송하는 이런 형태의 배송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배송 시스템을 활용함으로 해서 영주 대장간에서 만든 안동 호미가 미국에서 만들어진 제품,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동일한 스피드로 고객에게 판매될 수 있고 배송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주 대장간의 호미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정원 관리 부분 제품의 탑 10에 랭크가 되고 이렇게 우수 판매 제품의 탑 10에 랭크되는 그러한 그 성과도 있었는데요. 이 이후에 사실은 국내 많은 지자체에서 각 지자체 관할의 특산품을 아마존을 위해서 판매하기 위한 그런 문의라든가 그런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많은 셀러들이 아마존을 통해서 물건을 팔고 있고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아마존의 그로스플라이 휠에 기반한 그러한 그 풀필먼트 센터의 혁신의 하나의 그 혜택을 본 그런 이제 사례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아마존의 풀필먼트 센터의 그 기존의 어떤 그 풀필먼트 센터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런 풀필먼트 센터 이게 이제 한 2세대 풀필먼트 센터 정도의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당시에는 제품을 관리하고 배송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이렇게 제품이 쌓여져 있는 이런 공간에 있어서 직접 제품을 들고 다니면서 올려놓고 다시 제품을 집어들고 배송을 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썼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서 이와 같은 키바라는 이러한 물건이 저장되어 있는 그런 공간과 어떤 선반을 선반을 옮기고 선반의 위치를 최적화해 가지고 배송의 효율을 높여주는 이런 시스템들이 도입이 됐고요. 지금 현재에는 더욱더 개선된 모습의 그러한 배송 센터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배송 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에게 더 빠른,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물류센터를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이라든가 또는 어떤 비즈니스 관점에서만 접근을 했다면 이런 것들이 한 번의 혁신 또는 몇 차례의 혁신으로 혁신을 하고 완성된 모습이 됐다. 우리는 원하는 목표에 도달했다 하고 혁신이 멈췄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마존은 이러한 혁신들이 단순히 물류센터의 기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물류센터의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객의 니즈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아직도 저희는 지속적으로 혁신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물류센터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예를 들면 이미 2014년에 아마존 프라임 나우라는 배송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2시간 만에 배송을 하는 겁니다. 메트로 지역,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수도권이라든가 대도시 지역에 굉장히 초단시간에 배송을 하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프라임 나우라는 서비스가 미국의 약 한 1000개 정도 도시에서 현재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도심 지역의 당일 배송은 2015년부터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들어보시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아마존 키라는 서비스도 있고요. 아마존 트렁크라는 그런 배송 서비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2017년부터 현재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키 서비스는 뭐냐면은 인홈 딜리버리라고 저희가 하는데요.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게 주택들이 단독주택이 많고 우리가 택배 물건을 집 앞에 갖다 놓으면은 비가 왔을 때, 눈이 왔을 때 이 비가 맞거나 비를 맞거나 눈을 맞는 것과 같이 굉장히 야외 환경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달받은 물건들이 그런 환경에서 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고객들이 내 물건이 나는 상하지 않는 상태로 받고 싶어라는 그런 니즈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의 니즈에서 착안해서 나온 딜리버리 서비스입니다. 고객이 우리에게 키를 맡기면 아마존 제품의 딜리버리를 인홈 딜리버리, 집 안에다가 딜리버리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또 어떤 고객의 문제 제기 또는 이슈가 있었냐면 그러면 우리 집 안에 아무도 없을 때 배송 사원이 우리 집 안에 들어오는 거는 나의 시큐리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또 우리 집에 어린애들밖에 없을 때 모르는 사람이 집 안에 들어왔을 때 이런 부분들은 내가 굉장히 좀 우려가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또 아마존 트렁크 서비스라는 게 나왔는데요. 아마 이름을 보고 어떤 내용인지 캐치를 하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집 안에 딜리버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배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차의 트렁크에다가 배송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차가 집에 주차가 돼 있다면 또는 내 사무실에 주차장에 주차가 돼 있다면 그 지정된 공간에 트렁크를 열고 트렁크 안에다가 물건을 배송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차 키는 어떻게 열 것이냐? 그래서 현재는 모든 차량이 다 되지는 않고요. 현재 전자키를 사용하는 차 문을 열고 닫는 데 있어서 전자키를 사용하는 그러한 차량 중에 제휴가 돼 있는 그런 차량들에 대해서 한정해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배송 서비스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의 혁신이 결국은 그로스 플라이휠에 기반한 그러한 서비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지속적인 서비스의 개선이라든가 새로운 서비스의 제안들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서 아마존의 혁신에 대해서 혁신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혁신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진입 장벽을 낮추자라는 걸 제가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진입 장벽을 그럼 어떻게 낮출 것이냐? 사람들이 쉽게 따라하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메커니즘이다. 아마존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로 메커니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메커니즘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메커니즘 2가지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거꾸로 일하기, 워킹 백워즈였고요. 두 번째 메커니즘이 그로스 플라이휠, 성장의 플라이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혁신을 이제 우리는 아마존에서는 모든 직원이 리더이고 모든 직원이 혁신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진입 장벽을 낮춰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한두 가지의 메커니즘이라든가 어떤 그 한두 가지의 그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죠. 이런 것들을 지속하고 또 이러한 그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서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 혁신의 방법을 구조화하고 조직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는 아마존의 혁신의 그러한 경험들을 아마존의 혁신 문화로 구조화했습니다. 아마존이 혁신을 어떻게 구조화했는지를 오늘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서 제 세션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에서 혁신을 구조화하는 4개의 기둥은 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문화, 메커니즘, 조직, 그리고 아키텍처입니다. 문화는요, 아마존의 문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에 있는 것은 고객이고요. 이러한 그 고객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아마존은 빌더를 고용하도록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 시점에서 어떤 업무를 가장 잘하는 직원을 저희가 채용하기보다는요, 현 시점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개선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도록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빌더를 고용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빌더를 고용할 거냐? 저희가 채용할 때 사용하는 메커니즘 중에 룹 인터뷰라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룹 인터뷰라는 메커니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그 채용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회사를 혁신할 수 있고 우리 현재의 어떤 그 리더십 프린시플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신념 체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리더십 프린시플이라는 리더십 원칙이라고도 하죠. 그러한 그 16가지의 리더십 원칙을 만들고 이러한 리더십 원칙을 고객들이 신념을 가지고 따르고 실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리더십 프린시플 이렇게 그 얘기하면서 신념 체계로 지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리더십 프린시플이 참고로 이런 그 다른 기업의 사례를 보게 되면 구호같이 활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존에서는요, 이 리더십 프린시플이 구호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람을 채용할 때 그 기준을 가지고 채용을 합니다. 그게 이제 룹 인터뷰라는 메커니즘에 녹아져 있고요. 직원들의 어떤 그 승진이라든가 보상에도 이러한 그 아마존의 리더십 프린시플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저희가 인사라든가 뭔가 그 직원들의 어떤 그 베네핏 또 채용과 같은 의사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의사결정의 비중에 있어서 약 한 70% 정도의 의사결정의 근간이 되는 것이 리더십 프린시플이고요. 나머지 30% 정도가 그 채용이라고 한다면 그 지원자의 역량 또는 그 지원자의 어떤 캐퍼빌리티를 보는 부분이 30%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메커니즘인데요. 메커니즘 제가 앞에서 사례로서 이미 설명드렸기 때문에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존에서 얘기하는 메커니즘은 혁신적인 사고를 촉진하는 체계화된 그러한 동작 방식을 저희가 메커니즘이라고 하고 있고요. 메커니즘은 반드시 인풋, 아웃풋, 그리고 인풋을 아웃풋으로 만들기 위한 절차로 정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거꾸로 일하기와 연계해가지고 저희가 고객 중심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조직인데요. 조직은 스스로 만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작은 조직으로 저희가 가져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는 이 조직의 구조를 가져갈 때 가장 기본 원칙 중에 하나를 저희가 투 피자 팀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피자 2판으로 점심 식사 또는 저녁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의 팀 사이즈만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 이상의 규모의 팀은 가져가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그 구조를 통해서
굉장히 작지만 빠르고 민첩하면서 의사결정이 빠르고 빠르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조직 구조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사 내에서도 조직의 규모가 커지고 한 팀장이 관리하는 직원의 숫자가 2판의 피자로 점심 식사나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규모가 커지면 조직을 그 이후에는 조직을 쪼개는 그러한 작업들이 이어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키텍처인데요. 직원들이 이와 같은 그 조직을 이와 같은 조직에서 빠른 성장과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지원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문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저희가 아마존에 있어서의 혁신은 고객으로부터 아까 시작한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고객으로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고요. 이것들을 실천할 때는 거꾸로 일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존의 리더십 프린시플이 16가지의 리더십 프린시플이 있는데요. 이러한 그 리더십 프린시플의 원칙이 아마존에 있어서 직원들에게는 단순한 캐치프레이즈라든가 어떤 단순한 구호가 아니고요. 진정한 대표성 그리고 우리의 행동 양식, 의사결정의 근간이 되는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그러한 그 핵심적인 아이템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6가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이게 이제 실제 업무에 활용되는지를 제가 한번 감을 잡아보실 수 있도록 하나의 사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16가지의 리더십 프린시플 중에 하나가 바이어스 포 액션, 행동 편향 또는 행동 중심이라는 것인데요. 사업에 있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에 있어서 속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결정이라든가 실천을 빨리 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죠. 근데 실제로 업무하실 때 우리가 업무를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는 신중하게 결정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우리가 교육이 된 것이죠. 그래서 신중하지 않아도 될 때 신중하게 결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은요. 우리가 한 70% 정도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데이터만 있어도 굉장히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한 90% 정도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쌓여야지만 그때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는 이 바이어스 포 액션, 다시 말하면 행동 편향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가 투웨이 도어 디시전이라는 이러한 그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이 투웨이 도어 디시전이라는 메커니즘은 뭐냐면요. 지금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의사결정해야 되는 질문이 번복할 수 있는 질문인지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이 문이 만약에 한 방향으로만 갈 수 있는 문이라면 한번 문을 열고 나가면 사실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그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내가 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다면 그때의 판단은 빠른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빠른 판단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때 저희는 투웨이 도어 디시전이라는, 다시 말하면 번복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경우에는 70% 정도의 정보만 가지고도 과감하게 의사결정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럴 경우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를 실패라고 얘기하지 않고 실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실패의 가치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빠른 실패는 비용을 절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실패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직원들이 빠른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바이어스 포 액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메커니즘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메커니즘은 아마존의 어떤 성공의 경험 그리고 실패의 경험들을 반복할 수 있는,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화된 그러한 어떤 방법 또는 절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직 부분에 있어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투피자 팀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이제 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투피자 팀을 통해 가지고 각각의 팀에서의 어떤 싱글 트레디드 오너 그리고 어떤
이 팀에서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권한과 책임 부분들을 부여하고요. 또 여기서 만들어진 산출물에 대해서 직접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까지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작은 조직 투피자 팀을 통해 가지고 아마존은 굉장히 많은 그 사례 실패와 실험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부분들이 아마존에 있어서의 어떤 그 혁신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 어떤 분야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또 fast follower, 다른 어떤 2위라든가 3위의 전략인 그 잘하는 업체를 모방하는 그런 전략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노력과 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들을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이 해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야 되고 새로운 혁신을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그 새로운 혁신의 시도에 있어서의 실패 확률은 무려 85%가 넘는다고 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자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은 실패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혁신에 대한 실험과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85%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때 85% 이상이 실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면 새로운 혁신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와 같이 저희는 작은 팀과 작은 조직 그리고 빠른 어떤 실행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실험과 실패를 통해서 혁신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계기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존 소위 알렉사라고 부르는 그러한 그 아마존 에코의 그림인데요. 아마존 에코의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북미에서 가장 많이 쓰는, 북미의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러한 그 보이스 어시스턴트 음성 비서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일반 가정에 여러 대를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알렉사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해프닝들도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그 알렉사의 사례도 아마존의 과거에 여러 차례의 그러한 실패와 실험의 사례로부터 이런 것들이 도출이 되었고 지금에 있어서의 이런 그 혁신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렉사 광고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굉장히 재미있게도 알렉사의 광고를 하는데 알렉사의 어떤 장점이나 좋은 점을 이렇게 우리가 광고를 한다면 보여줘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알렉사로 인해서 이러한 그 에코 음성 비서 서비스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렇게 재미있게 각색해서 보여주는 그런 광고입니다. 그만큼 아마존이 실패에 대해서 어떤 그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와 친숙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일 수도 있는데요. 네, 알렉사의 광고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ike to reheat pasta? Reheating pasta. It's cool, right? Yeah, I didn't know you guys put Alexa in a microwave. Yeah, we're putting her in a lot of stuff now. But trust me, there are a lot of fails. Like what? Like, Alexa, play my podcast. When you heard that, did that surprise you? 음성 비서를 전동 칫솔에다가 넣는데 이게 이제 이빨을 닦다 보니까 이게 음성 비서가 입안에 들어가가지고 소리가 안 들립니다. 뭔가 이렇게 시켰는데 그런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음성 비서를 그 애완용 동물 우리 강아지의 목에 두고 강아지가 배가 고파서 짖을 때마다 사료를 주문하도록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 본 거를 가정한 건데요. 이번 사례는 이런 그 음성 비서 서비스를 and then there was. 이렇게 사우나에다가 접목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Wait, that was you guys. I don't know, was it? Powering down. Powering up. Powering down. She says she's doing it, but I don't see anything. To you?
알렉사가 미국에서 굉장히 전역에서 사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우주 정거장에서 전원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들을 테스트하는데 이것들이 미국 전역에 브로드캐스트가 돼가지고 미국 전체의 전원이 켜졌고 꺼지고 하는 이제 그런 사례를 보여준 것이고요. 마지막 화면에서는 우리 애완견 강아지가 계속 짖으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애완견 사료가 트럭으로 한 트럭이 배송되는 그런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처럼 그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시도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이러한 실패, 저희는 이제 실패를 반드시 실패라고 얘기하지 않고 실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친숙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아마존 혁신을 구조화하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은 저희가 이제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존의 이 네 번째 기둥인 아키텍처는 아마존의 구축자들, 빌더들에게 가장 튼튼한 그런 도구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이를 통해서 많은 조직들이 게이트키퍼가 없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셀프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표현이 약간 추상적인 표현처럼 들릴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걸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아마존닷컴에서 서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2009년에 아마존닷컴의 그 서비스를 구성하는 코드, 어플리케이션 코드가 당시에는 모놀리식이라는 방식의 코드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요. 이 모놀리식의 코드의 특성상 이게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고 앞에서 어떤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어떤 특정 소프트웨어, 특정 네트워크, 특정 데이터베이스에서 특정 업무가 처리가 되지가 않으면요 다음 단계의 업무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각각의 컴포넌트를 책임지고 있는, 각각의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그러한 그 구축자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서비스들, 자기들이 어떤 그 시험해보고 싶은 그런 아이디어들을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런 것들이 전체가 묶여 있어서 내가 새로운 시도를 해도 이게 아마존닷컴이라는 서비스에서 연동이 되고 테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전체 시스템이 다 연동이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공공기관이라든가 또는 우리 기업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터넷상에서 서비스가 있는데 이런 서비스들이 개선이 되고 새로 배포가 될 때 국내에서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추석이라든가 설 연휴 때 시스템을 완전히 끄고 새로운 시스템을 얹고 다시 켜고 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런치하는 그런 경험들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1년에 저희가 배포를 한 2번 정도 할 수 있는 거죠. 설 연휴 때, 추석 연휴 때 새로운 서비스를 배포할 수 있는 것이죠. 2번의 서비스의 배포의 기회가 있는데요. 아마존은 이런 부분들을 혁신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걸 당시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도입하고 각각의 서비스들의 게이트키퍼가 없는, 디펜던시가 없는 그런 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현재 구현이 돼 있습니다. 그 성과는 뭐냐? 무려 1년에 아마존닷컴에서 신규 서비스를 배포하는 횟수가 5천만 번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숫자죠. 1초에 한 번 이상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5,700번 정도를 배포한다고 합니다. 이 아마존의 각각의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빌더들도 자기가 갖고 있는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마존닷컴에 태워가지고 서비스를 실험하고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 혁신의 기반을 통해 가지고 아마존의 빌더들은 굉장히 획기적인 서비스, 혁신적인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혁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존의 이제 혁신에 대해서 오늘 이제 제가 1시간 동안 말씀드렸고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요. 아마존의 혁신의 기반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또 하나의 그 신념 중에 Day One이라는 그런 신념이 있습니다. 첫날 내가 스타트업으로 창업을 했을 때 첫날의 그 생각과 그 자세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타트업으로 또 여기 우리 기업을 하시는 우리 임원분들, 대표님들도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창업을 했을 때 첫날의 심정을 한번 거꾸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날의 심정은 자원도 부족하고
어떤 그 투자도 부족하고 많은 것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내가 혁신을 해야지만 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이 시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데이 2가 되면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 1에 그러한 마인드를, 그러한 신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라라는 그러한, 저희는 이제 아마존에는, 아마존 혁신의 기반에는 데이 1이라는 신념이 있는데요. 그 아마존 데이 1의 신념에 대한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말씀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프 베이조스의 아마존 혁신의 기반이 되는 데이 1에 대한 신념에 대한 말씀을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kay, I think this one is a very important question. What does day 2 look like? What does day 2 look like? I know the answer to this. Day 2 is stasis, followed by irrelevance, followed by excruciating, painful decline, followed by death. And that is why it is always day 1. Thank you, you guys. 네, 감사합니다.